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묶음은 신경해부생리학 분야, 그중에서도 신경가소성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요, 이게 무슨 컴퓨터처럼 한 번 정해지면 딱 고정된 하드웨어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겪는 경험에 따라서 스스로 회로를 바꾸고 뭐랄까 업데이트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이라는 개념인데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복잡해 보이는 개념이 여러분의 학습이나 습관, 그리고 부상으로부터의 회복 과정에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핵심을 좀 명확하게 파헤쳐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시작부터 핵심을 바로 짚어보죠. 신경가소성. 이게 간단히 말해서 경험에 의해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이 바뀌는 능력이거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우고 또 기억하고 심지어 뇌 손상 후에도 잃어버렸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생물학적 근거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놀라운 변화가 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원리는요. 바로 시냅스 세기의 변화입니다.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 그러니까 뉴런들은 시냅스라는 연결 지점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는데요. 특정 뉴런들이 동시에 그리고 아주 자주 함께 활성화될수록 그들 사이의 연결은 점점 더 강하고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이걸 장기 강화, 영어로는 LTP라고 부릅니다.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와닿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길은 8차선 고속도로가 되고 사용하지 않는 길은 점점 좁아져 사라진다. 딱 이 느낌이네요. 그럼 반대로 연결이 약해지는 현상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장기 약화, LTD라고 부르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운동 동작을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고 힘든데 반복할수록 점점 부드럽고 쉬워지잖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특정 동작에 필요한 신경망은 LTP를 통해 강화되고 불필요한 움직임을 만드는 신경망은 LTD를 통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원리가 겉질 지도 재조직화인데 이건 좀 SF 영화 같은 이야기더라고요. 뇌 안에 우리 몸의 지도가 그려져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뇌 겉질, 특히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는 영역에는요. 각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 영역이 마치 지도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와, 근데 이 지도가 한번 그려지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수정됩니다. 예를 들어 바이올린 연주자는 현을 짚는 왼손 손가락에 해당하는 뇌의 지도 영역이 일반인보다 훨씬 넓고 정교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그 손가락을 계속 쓰니까요. 그렇죠. 매일 수시간씩 그 손가락을 정교하게 사용하는 그 경험이 뇌의 지도를 말 그대로 바꿔버린 거죠. 와, 그렇다면 이 지도가 혹시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방금은 긍정적인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부정적인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환상통이에요. 환상통이요? 네, 사고로 팔을 잃은 환자가 없어진 팔에서 끔찍한 통증을 느끼는 현상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팔에서 오던 감각 신호가 딱 사라지니까 뇌지도에서 팔을 담당하던 영역이 주변 영역, 예를 들면 얼굴 영역에 의해 침범당하면서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아, 그래서 얼굴을 만졌는데 없어진 팔에서 감각을 느끼는 그런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뇌의 재조직화가 항상 이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원리는 축삭의 발화와 가지치기인데 이건 비유를 보니까 마치 정원 가꾸기 같더라고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새로운 걸 배울 때 우리 뇌의 뉴런들은 새로운 연결, 즉 축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지를 막 뻗어나갑니다. 발화하는 거죠. 네네. 그러다가 학습이 진행되고 특정 경로가 효율적이라는 게 확인되면 가장 좋은 가지만 남기고 불필요한 연결들은 싹 정리합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배울 땐 머릿속에 복잡하다가 익숙해지면 그냥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억제와 흥분의 균형 조절이네요. 네, 이건 좀 더 복잡하게 들리던데요. 뇌는 그냥 켜고 끄는 스위치로만 작동하지 않거든요. 신경회로는 흥분성 신호랑 억제성 신호의 정교한 균형을 통해서 조율됩니다. 흥분성과 억제성. 네, 글루타메이트나 가바 같은 물질들이죠. 이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뇌 손상 환자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손상 직후에는 주변부의 억제성 신호가 약해지면서 뇌가 과도하게 흥분해서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반대로 회복기에는 이 억제 신호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신경회로가 자라날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럼 단순히 흥분성 신호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닌군요. 마치 자동차의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처럼 둘 다 정교하게 작동해야만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걸까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재활 과정이 바로 이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의 균형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그 환상통 예시도 그렇고 이 정교한 균형이 깨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이 신경과소성이라는 변화가 혹시 나쁜 방향으로 이를테면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는 식으로 잘못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게 신경가소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입니다. 자료에서 말하는 적응적 가소성과 부적응적 가소성, 즉 신경가소성의 두 얼굴이죠. 두 얼굴이요? 적응적 가소성은 우리가 원하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재활훈련을 통해서 걷는 자세가 좋아지거나 피아노 연습을 해서 연주 실력이 느는 것처럼 기능 향상으로 이어지는 경우죠. 그렇다면 부적응적 과소성은 의도치 않은 나쁜 습관이 뇌에 그냥 고착화되는 현상이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훨씬 흔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아파서 팔을 들어 올릴 때 자기도 모르게 어깨를 으쓱하면서 올리는 회피 동작을 반복했다고 해보죠. 네, 저도 그래 본 적 있어요. 처음에는 통증을 피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지만 이 동작이 수백, 수천 번 반복되면 뇌는 이 비정상적인 보상 패턴을 팔을 올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그냥 학습해버립니다. 아, 그래서 통증이 사라진 후에도 그 이상한 움직임은 남게 되는 거죠. 뇌졸중 후에 마비된 쪽 팔다리를 쓰는 게 힘드니까 자꾸 건강한 쪽만 쓰게 되는 학습된 비사용 현상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안 쓰다 보니까 뇌가 정말로 이 팔은 쓸 필요가 없는 거구나 하고 지도를 줄여버리고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군요. 와, 정말 무서운 일이네요. 그렇죠. 뇌는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기능에 할당된 자원을 회수해서 다른 곳에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는 말이 뇌에서는 아주 글자 그대로 실현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경 가소성을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 그러니까 적응적 가소성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자료에 재활 현장에서 적용되는 아주 구체적인 원칙들이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방금 이야기 나눈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잃는다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요. 네. 회복하고자 하는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회로는 그 기능을 실제로 사용할 때에만 활성화되고 강화됩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환자 입장에서는 좀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프고 힘든데 억지로 쓰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무조건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환자가 통증이나 과도한 피로를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나 뇌에 충분한 자극이 될 만큼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단순히 팔을 드세요가 아니라 선반 위에 가족 사진을 한번 잡아보세요처럼 환자에게 의미 있는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절해주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과제 특이성이네요. 걷기를 잘하려면 걷기를 연습해야 한다. 이 문장의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뇌는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에요. 걷는 능력은 수많은 감각 정보와 운동 명령이 실시간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매우 복잡한 과제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다리 근력 운동만 한다면 물론 근력은 좋아지겠죠. 하지만 뇌의 걷기 프로그램 자체는 거의 훈련되지 않습니다. 걷기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실제 걷기 동작을 다양한 속도와 다양한 지면 위에서 연습해야만 뇌의 관련 회로가 직접적으로 강화됩니다. 연습한 바로 그것만 잘하게 되는 거죠. 결국 반복과 강도가 따라와야 의미가 있겠군요. 한두 번 걸어보는 걸로는 뇌 회로가 바뀔 리가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시냅스가 강화되고 새로운 가지가 뻗어나오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는 상당한 양의 반복을 필요로 합니다. 수천, 수만 번의 반복이 필요할 수도 있죠. 수만 번이요? 네, 또한 그 반복이 너무 쉬우면 뇌는 굳이 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약간의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도전적인 수준, 즉 바람직한 어려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다 보니 환자의 심리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미와 주의 원칙이 바로 그 내용이더군요. 네, 아무리 과학적으로 완벽한 훈련 프로그램이라도 환자가 동기부여되지 않고 지루해하면 효과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제가 만났던 한 뇌졸중 환자분이 젓가락질을 다시 배우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지루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인 멸치볶음을 훈련 목표로 삼았습니다. 아, 멸치볶음이요? 네, 이 멸치를 내 손으로 직접 집어먹겠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목표가 생기니까 지루하던 반복 훈련에 대한 동기와 집중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뇌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와, 그 멸치볶음 이야기는 정말 강력하네요. 과제가 환자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가소성의 스위치를 켜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다음은 피드백이 역할인데 자료에서는 수행에 대한 피드백, KP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 KR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던데요. 이 둘의 차이를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KP, 즉 Knowledge of Performance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걸을 때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아야 해요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동작의 과정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아, 과정이요. 반면 KR, Knowledge of Result는 무엇을 해냈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방금 10m를 15초 만에 걸으셨네요. 지난번보다 2초 빨라졌어요. 처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죠. 아, 그럼 학습 초기에는 자세가 좀 엉망이니까 KP, 즉 어떻게에 대한 피드백을 자주 줘서 잘못된 동작이 굳어지는 걸 막아주고 어느 정도 동작이 익숙해지면 KR,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주면서 빈도를 점차 줄여나가는 전략이 필요하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야 학습자가 피드백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움직임을 느끼고 오류를 수정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테니까요. 궁극적인 목표는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코치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네. 마지막 원칙인 일반화와도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화요? 아무리 치료실에서 평평한 바닥에서 걷는 것을 잘하게 되었더라도 집 앞에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이나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에서는 제대로 걷지 못한다면 그건 진정한 회복이 아니겠죠. 그렇죠. 치료실에서 얻은 능력이 실제 삶의 다양한 환경으로 전이되어야 진짜 성공이겠네요. 맞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훈련 환경 자체를 처음부터 다양하게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용한 치료실뿐만 아니라 약간의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도 연습하고 그냥 걷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들고 걷는 연습도 하면서 뇌가 다양한 변수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 모든 복잡한 개념과 원칙들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상 현장에서 이 신경가소성의 원리를 적용하고자 할 때 마음에 새겨야 할 단 하나의 핵심 문장이 있다면요. 자료에 나온 이 문장이 가장 명확하고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가소성은 반복된 경험이 신경회로를 바꾸는 현상이므로 재활은 정확한 목표 과제를 충분히 반복시키고 보상이나 회피 같은 나쁜 패턴이 굳어지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결국 어떤 좋은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경험을 어떻게 태기적이고 반복적이며 의미 있게 디자인할 것인가, 동시에 나쁜 경험이 뇌에 각인되는 그 부적응적 가소성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이 신경 가소성에 기반한 재활의 정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신경 가소성이라는 창을 통해 우리의 뇌가 경험에 의해 어떻게 스스로를 빚어가는지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하지 않는지가 매 순간 우리의 신경 회로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게 다가오네요. 맞아요. 오늘 우리는 주로 부상 후의 재활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원칙들은 우리 모두의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새로운 기술이나 바꾸려고 노력하는 작은 습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외국어 단어 암기든 새로운 코딩 언어 습득이든 아침에 5분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나눈 원칙들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 목표가 당신에게 정말 의미가 있나요? 그저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외국인과 대화하는 과제 특이적인 연습을 하고 계신가요? 뇌를 변화시킬 만큼 충분히 반복하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좀 더 의식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우리 자신의 뇌를 초각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신경회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계신가요?